네,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길었던 의료 분쟁이 일단락된 건데요. 관련 소식을 포함해 주어 사건 이슈들 백성문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의료 과실로 네.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모 씨, 대법원도 이제 1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1심에서 집행유예였던 것이 2심에서 실형으로, 그러니까 1년으로 바뀌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집도의였던 이 강모 씨가 기소가 됐던 내용이 예.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 이 부분만으로 기소된 게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사실 신해철 씨의 그때 사망이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이 강모 씨가 의사들 관련 커뮤니티에 나 잘못 없다 하면서 신해철 씨의 의료 기록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사건 인터넷에. 이후에. 네,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사망한 이후에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기록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의료법 19조에도 반한다 해서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이 의료법 19조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그런 조항인데, 그러니까 내 의료 기록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의료법 19조를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환자의 사생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보호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갔는데 마음대로 의료 기록을 막 다른 데 공개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병원에 간다면 그건 의사를 신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역시 보호법이 된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과실 부분과 또 의료 기록 유출 부분을 둘 다 유죄로 판단해서 이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건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선 이제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형이 확정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의료 기록 유출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면 이 강모 씨는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게 컸던 네, 거군요. 그런데 이게 유죄가 나오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박탈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신해철 씨의 사망 부분은 어차피 1심, 2심에 다 인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논란거리가 없었는데 이 마지막 의료 기록 유출 부분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도 역시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강모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거기다 이제 의사 면허까지 박탈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둘 다 유죄가 나왔는데 1년이 나왔다라는 것을 두고 형이 적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그 업무상 그 과실치사의 그 혐의입니다. 예. 이 자체가 워낙 형량이 작게끔 그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그냥 그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아예 징역형도 없어요. 2년 이하의 금고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늘 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형량을 높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이제 한계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형량이 상당히 그 적은 분야고 그리고 정말 그 의료적 실수를 해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정말 해태해서 된 것인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그 판정 자체가 결국은 감정 증인 전문가가 이제 판단할 영역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그 의사들이 그 판단을 해야 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민사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 의료 분쟁과 관련돼서 전부 승소를 받는 경우는 1%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부분 승소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30%가량인데 그만큼 99% 또는 70%가량이 사실은 의사 쪽에 유리한 것이 민사적인 판정에서도 그렇고 형사적인 판정에서도 그렇다. 뭐 그런 것이 지금 그 감안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료법 위반 그 여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1심에서는 단지 개인적 법익만을 침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2심에서는 설령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후에도 일정한 신뢰관계는 사회적 법익으로 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대법원의 그 새로운 그 시각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 의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고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 소송이다. 그래서 뭐 일부의 얘기에 의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비록 국민의 법감정은 아니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건데 1년에 불과하냐. 뭐 이런 법감정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민사 소송 또 형사 소송의 실태 현실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실형을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백 변호사가 많은 그 어떤 그 사건들을 좀 다뤄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의료 사고도 굉장히 많죠. 네. 분쟁도 사실 많죠. 의료 사고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중대한 결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거나 하는데 의료과실이라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주장을 하면 우리가 판단을 못 해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신고를 해서 경찰에 가져가도 경찰도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환자들, 피해자가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수면에 올라와서 이렇게 신해철 씨 같이 유명한 분에게 발생했던 사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외롭게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신해철 씨가 사망하기 전에는 의료 분쟁 관련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의사 쪽에서 이건 우리 조정 안 합니다 하면 그냥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정 절차가 개시가 안 되는데 이 신해철 씨 사고 이후로 이제 자동으로. 조정이 이제 나중에 무조건 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우린 조정 안 합니다 그러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거나 누군가가 아니면 의식불명 한 달 이상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의료 중재가 개시가 되도록 바뀌었어요. 법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조정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해도 개시가 돼요. 그럼 일단 조정이 개시가 되면 조정이 이제 사실 인정이 돼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좀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을 좀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사건 처리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참고를 누가 뭐 얘기를 도움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의료과실 관련해서 제가 만약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저도 아는 의사를 찾습니다. 찾아서 기록을 보고 설명을 듣는데 저도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치과 치료 관련된 사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뭐 우스갯소리로 검사가 치대 넣으셨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의료 분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판례가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1심과 2심에서는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는 크게 실형이 선고되지 네.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의료 기록 유출과 관련해서 네.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사생활 보호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 죽은 후에 어느 정도 기간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의료 과실로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환자를 죽이기 위해 수술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본인은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무언가의 실수로 사람이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운전하다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고의로 사람을 친 게 아니면 실형 선고되기 어려운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생활 보호 측면인데 의료 기록을 유출하는 게 사생활 보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필요하다라는 거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사람이 사망을 했더라도 이 사람의 그 의료 기록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신뢰 보호의 원칙에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기간은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이렇게 딱 특정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의 한계는 내부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 씨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아까 백 변호사 말대로 이제는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금고 이상형을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1년 또는 3년이 지나고 나서 예. 의사 면허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갱생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면허가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적어도 3년까지는 의사의 면허를 갖고 시술은 못한다 손 치더라도 3년 후에는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 이 강모 씨가 이와 같이 재판의 그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료적 시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그 사망 사고도 또 있었고요. 또 그 해외에 있었던 호주인이 또 사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계속 있었던 것이 예. 면허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 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서 잠시 면허가 어떻게 본다면 영구적 취소라기보다는 잠시 면허 정지가 아니냐 이와 같은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남성 모델 나체 모델이 이제 사진을 찍혀서 유출이 된 건데 예.
이게 누구냐라고 찾고 네. 보니까 동료 여성 네. 모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사실 이게 이번 달 1일에 그러니까 워마드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약간 그 페미니스트적인 사이트에 이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제 전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 않았던 상황인데 거기에 이 사진을 보고 희화하고 조롱하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 사진이 찍힌 각도를 보면 어느 쪽에서 찍었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절대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럼 휴대폰들을 좀 다 가져와 봐라. 휴대폰을 확인하자 하는데 이 여성 모델 한 명이 저 휴대폰이 없어졌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 모델과 이 사진이 찍힌 남성 모델이 뭐 자리 관련해서 뭔가 다툼이 있었다라는 그 첩보를 입수하고 이번 달 8일 9일, 10일 이렇게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8, 9일에 참고인이었다 10일에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고요.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의 휴대폰을 한강에다 버려서 없앤 거죠. 이게 나중에 들킬까봐 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백을 했고요. 긴급 체포가 됐고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안이 어떻게 보면 남자 모델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유포자도 그렇고 2차 가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어떤 게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그 가해자로 그 특정된 그 사람 자체는 예. 소위 그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서 신체의 그 특정 부분을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시키는 형태로 온라인상에 올렸기 때문에 예. 그 성폭력 그 특례법 등에 그 의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몰카 범죄다 얘기하는 예. 이제 그 죄에 그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린 이 사진에 그 대해서 일정한 조롱에 관한 또 댓글을 그 달았던 2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비아냥거리는. 예. 그래서 이 인터넷 그 공간 자체가 이제 공공연한 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뭐 줬기 때문에 뭐 모욕죄 또 뭐 때에 따라서 뭐 명예훼손의 그 혐의로 뭐 지금 처벌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거 직접 올린 사람 이후에 신체적인 것을 조롱하는 이 사람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그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최초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힌 이 남성 측에서 뭐 합의를 하다거나 뭐 피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처벌이 되고 형사처벌이- 합의를 해도 합의를 예. 해도 다만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이 법익은 개인적 법익이잖아요. 본인의 성적 수치심이 문제가 된 범죄이기 때문에 네. 합의만 해준다면 형량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남성 모델은 현재 뭐 한국에 살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니 왜냐하면 본인의 얼굴과 다 비교 드러났기 수치도 때문에, 보고 다 그렇죠.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지금 정적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이런 게 한번 촬영에 대해서 유포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요. 이게 한두 명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보게 돼요. 그러면 사실 이 피해가 과거의 유출 피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과는 근데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도 역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하고 유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무언가를 촬영을 했다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앙심을 품고 올리는 거랑 유사한데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형량보다 훨씬 상향해서 이거는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이 입는 피해가 생각보다 너무 크기 그 양형이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고려될 거라고 보시는 당연하죠. 거죠. 네. 현재 그러면 몰래카메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금지 법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수준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예. 그리고 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이제 뭐 휴대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만년필의 카메라를 부착돼 있는 거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혹시 네이버 포탈이나 이런 데 있으시면 한번 쳐보세요. 초소형 카메라. 수천 개가 뜹니다. 이게 불법이 굉장히 아니에요. 쉽게 이게 구할 불법이 수 아니에요.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런 것을 단속해 달라라고 지금 이번에 홍대 이 누드 사진 게재 문제로 청와대 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진지하게 정치권에 좀 고려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교수님 모실 때 그 워마드라는 게 저도 뭔 얘기인지 몰랐다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걸 게재하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심리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 자체가 그 여성 우월주의적 뭐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커뮤니티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그 사소한 감정 간의 문제 때문에 즉 모델로서의 그 에티켓을 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리긴 올렸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여혐 남혐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갈등 같은 것도 분명히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를 이 사람에게 가장 능욕을 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효과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 워마드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성 우호적인 이와 같은 분위기와 거기에 대한 또 누리꾼들의 응답 자체도 더 그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그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좀 사회적인 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홍대 그 학생들이 사실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상이 죄인처럼 취급받았다고 하는 이 점. 그렇죠. 이 점도 사실은 회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 특정 학과 특정 대학의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도 사실상 이것은 뭐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좀 아니면 회복될 말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건 뭐 그것도 아닌 이제 거죠. 함께 네. 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큰 틀에서 봐서는 이게 어떻게 그 4명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더군다나 이성 남자가 둘, 여자가 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있게 된 것도 상당히 그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 20명 정도 그 1학년 회화과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한 명 정도 모델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예. 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구조적으로 생기게 됐는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1980년 5월 항쟁 당시 계엄군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여성들의 증언이 좀 최근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진상 조사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대놓고 나와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에 가지고 있었던 게 대략 4명의 피해자가 있던 정도다였지 뭐 카더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전남대학교 4학년 그 당시에 김선옥 씨가 전남도청에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엄군이 아니라 저항하는 시민을 돕는다고 해서 이제 체포가 돼서 감금이 되고 65일간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65일간 고문을 받고 석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소령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하나 내놨고요. 또 즉 5월 19일 이제 5.18 다음 날 5월 19일에 여고생이 그 당시에 계엄군 5명에게 뭐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 여고생이 당시 여고생이 나중에 승려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것뿐이겠느냐. 예. 그 당시에 더 많은 성폭력 범죄가 있었고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최근만 봐도 알아요. 성폭력 범죄 관련해서 신고율이 실제로 10%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일단은 진술에 기초해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제일 이제 국민들이 한번 궁금하신 건 그러면 그때 그런 정말 몹쓸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처벌은 못합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떤 인권 유린과 반인륜적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얼마든지 정부 의지만 있다면 조사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주장들이 관련 단체에 나오고 있는 건데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살인죄 공소시효 없죠.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들 요즘에 예.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앴던 일명 태완이법. 그때 대구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서 그렇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태완이 사건 때문에 생긴 법안이에요. 근데 정작 태완이 사건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는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앞으로 없애버리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면 그거는 이제 사회적 그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가 아니라 진상조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리적으로 이제 예. 봐서 말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일반 범죄로 우리가 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인도주의적 정신에 반한 범죄다. 네. crime against humanity, 전쟁 범죄. 그렇죠. 예. 이런 것은 각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공소시효를 초월해서 또 특별법으로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예.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 폭력의 범죄. 이것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공소시효가 이제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범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지나고도 나중에 법정에 데려올 수가 있죠. 또 그 국제 그 형사 법정도 있고요. 이런 식의 그 법 논리를 그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주장이 설득력을 그 있고 있는데 그냥 법전에 있는 것으로 보면 각 죄마다 딱딱 그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면, 즉 성폭력 범죄 또는 뭐 상해 범죄 이렇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공소시효에 막히게 되지만 큰 틀에서
그 인도주의, 인간의 근본 정신에 반하는 전쟁에 준하는 범죄다. 국가 폭력을 그 사용해서 여성 인권을 그야말로 유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좀 설득력 있는 작업들이 가능한 근거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여론적으로 또 어디는 또 그렇게 알아봐주고 또 더 다른 피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것이 목소리는 두 가지 있을 수 있을 요건입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간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거, 국가 폭력이 조직적으로 그 이용된 경우 이런 것에 그 한해서 공소시효를 이제 폐지하는 거고 이것은 따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예. 이것은 보편적인 법원리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추세입니다. 그러겠네요. 정부의 의지가 좀 필요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